우리 교재 141페이지 6장이고요. 아동복지 정책들에 대한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과 그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1960년대에 안정된 중상층 가정의 10대 자녀들이 부모와의 갈등이라든지 또 도피, 독립성,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모험 등을 이유로 가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1970년과 80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태어나던 70년대 세대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가출하는 아동과 비행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제 1900년도,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약물에 중독되거나 또 이제 HIV에 감염된 청소년들이 낳은 미숙아가 이제 1000명씩 늘어나고 있었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정책에는 아동들이 개인적 특성만이 아니라 변화하는 가정,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상호작용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의 최적의 발달을 가로막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면서 아동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게 됩니다.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아동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 법규 또는 행동 계획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에서는 요보 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 제도의 기반이 되는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 보편주의적인 아동복지 정책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본적으로 하는 제반 정책들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상자에 좀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스웨덴은 복지로서 되게 뛰어난 유럽 국가 중에 대표 국가 중에 한 나라이기도 한데 스웨덴의 아동 양육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안내가 되어 있어서 들려드릴게요. 스웨덴의 아동 양육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는 임신, 출산 급부, 아동 간병 휴가 및 급여, 아동 수당, 한 가족에 대한 양육 지원비, 입양 수당, 아동을 위한 주택 수당 등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복지 정책은 임신, 출산 급부, 아동 수당, 그리고 한부모에 대한 양육 지원비다. 첫째, 임신, 출산 급부 아동이 7세가 될 때까지 아동 한 명당 480일 이내에 유급휴가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이 급여로 390일까지는 월급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90일에 대해서는 일일에 180크로나 이제 우리 돈으로 24,3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180크로나가 지급한다. 예를 들면 5명의 아동을 둔 부모는 7년 6개월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휴가는 아버지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부모 중 한 사람이 최저 6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산후조리 간병을 위해 10일 이내에 특별휴가 급여를 사회보장사무소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달 지급하는 현금이다. 부모는 아동이 한 명인 경우 14만 1,015원, 3명인 경우는 48만 6,540원, 6명인 경우는 131만 1,390원을 매달 지급을 받습니다. 셋째, 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비는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입니다. 그거 참 괜찮네요. 국세청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지원비를 원천 징수하고 이 금액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한 부모에게 매달 17만 1,080원을 정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6장에서는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과 구성,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제도, 또 아동복지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첫 번째,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에 따른 구성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발달은 빈곤자 복지에서 복지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삶을 연명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삶을 최적화하도록 멘토링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행 과정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정할 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두 원칙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범위를 정하는 원리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보편주의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당면하는 문제, 또 위험에 대해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편주의자들은 적은 비용의 예방 프로그램이 갖는 장기적 비용 효과로부터 장기적인 저축을 유도할 수 있고 낮은 행정 비용을 기대할 수 있도록 추론하게 됩니다.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정책으로는 출산급여, 아동수당, 아동을 위한 공공교육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로 선별주의란 스스로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며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 능력이 없는 소수를 위해서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선별주의자들은 개인의 삶은 개인의 책임이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선별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정책으로는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 지원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논쟁에 대한 핵심은 이제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과 구성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에 대한 규정을 해보면 아동복지와 정책이라는 이 두 용어를 구분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전제되어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복지는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가정환경을 포함한 삶의 질 전체와 관련이 있고요. 이 정책은 행위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행위 방침을 의미하게 합니다. 아동복지 정책이란 사회에서 아동복지를 조직하고 아동복지를 제공하는 주요 제도들의 기능에 관련된 행위 방침을 확정하기 위한 제반 결정과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아동복지 정책이란 주어진 사회가 아동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집합적으로 채택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의미합니다. 아동복지 정책이란 정부가 아동의 복지를 설정한 방침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수준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성격과 복지 이념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동복지 정책은 1차적으로 요보호 아동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일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아동복지 정책의 수행은 가족이라는 단위를 매개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가족은 아동을 위해 사회적, 교육적으로 건강한 보호 욕구를 충족시키는 1차적인 사회 서비스의 대행자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는 가족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참여, 보호, 지원을 해야 하고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과 그들을 보호하는 가족에 대한 정책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1차적인 표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주로 아동을 보호하기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만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전통적 이런 정책들, 그 다음에 아동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의 복지를 지향하는 아동 및 가족 복지 정책으로 이제 바뀌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교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동 복지 정책을 이제 구성하는 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들은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공적연금제도이고, 이거는 부모보험제도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공공부조라는 것은 최저 수준 이하의 개인에게 최저 생계비에 대한 수입만 보조하는 방법입니다. 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가정생활을 보호 또는 회복시키며 개인의 내외적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의 발전을 촉진 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회수당에 대한 내용은 일정 범주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조세에 의하여 일정액의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회적 통합에 대한 효과 추구를 위해서 이제 아동수당이라든지 출산급여, 이런 국민보건 서비스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서 시행하는 데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본 이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란 질병이라든지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정책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수당 이렇게 이제 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이러한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 정책의 구성은 아동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내고 노인을 부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 아동에 대한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위험이라든지 그게 뭐냐면 이제 사망, 노령, 장애, 질병 이제 그렇게 사회적 위험으로 치부를 하고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 가입 방식에 의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고,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한의 기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장 수준의 결정은 개인적인 생활 수준이나 기여 정도보다는 현재 욕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의 형태로 보험가입자 가족 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부분이고,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부모보험제도가 사회보험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특화된 사회보험은 발달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 정책의 한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공부조 제도 같은 경우를 다시 설명하면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부조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 조세 또 공공부조 대상자들은 법에서 정한 적절한 부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산조사와 같은 일정한 심사를 받습니다. 미국과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빈곤 문제를 1차적인 소득보장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한 10인권 가정 지원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제도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적 공공부조 제도로 빈곤 아동 가구의 기본 소득 보장을 도모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있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보장하고 있고요. 이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차액 지급 방식을 이용하여 모든 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고 소득이 낮은 수급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가구 유형에는 대부분의 노인, 장애인, 모자, 부자 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가 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이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의 주요 내용에는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 지원, 그 밖에 연료비, 전기요금, 또 해상비, 장제비 등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보장 비용의 지출은 저소득 가구를 비롯하여서 취약계층 세대가 증가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증가가 이제 문제로 발생하는데요. 적정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선진복지국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의 대상자를 회복하고 보존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별적, 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대부분의 아동복지 서비스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는 아동상담소, 가정상담소,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 학대, 방임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 미혼부모,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보육 서비스, 위탁 서비스, 입양 서비스, 시설 보호 등이 다양하게 있고요. 네 번째 사회수당은 개인이나 가족의 고용 상태 혹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속한 인구 계층이면 누구나 같이 이제 가지게 되는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수당은 보편주의적 기본 원칙에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조세에 의하여 일정에게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사회적 통합 효과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수당의 일반적인 예로 영국은 아동수당과 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으며 스웨덴은 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아동 수당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내용이겠죠. 우리 교재 148페이지 또 151페이지에 긴급 복지에 대한 주요 내용들, 그래서 금전 현물을 지원하는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최대 횟수, 생계냐, 의료냐, 주거냐, 복지시설 이용이냐, 교육이냐, 그 밖에 지원들, 또 우리나라 말고 외국의 아동수당 제도라고 해서 프랑스, 일본, 스웨덴, 영국에 대한 예로 지금 자세하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복지 관련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관련법에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영유아 보육법,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포함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아이들하고 하루에 살아내시면서 놀이지도, 안전에 관련된 거, 일상생활 지도들을 하지만 우리가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청소년기본법, 영유아 보육법, 한부모 가정지원법이라는 내용들을 사실 들어는 봤지만 이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또 이런 법들을 제대로 들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책에서 마침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영유아 보육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이 아동권리와 복지라는 과목은 워낙 좀 헤비하고 딱딱하고 무겁고 어렵습니다. 이런 법에 대한 부분, 사회적인 시스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들을 집약적으로 지금 15주에 대한 축약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온라인 녹강을 통해서 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안내되었던 아동복지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처음 개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정이 되고 나서 1981년에 와서 아동 이제 복지법으로 명칭 개정과 함께 전문 개정이 됩니다. 초기의 아동복리법은 구호적인 성격의 복지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고 경제, 사회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복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요보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 특성과 능력 개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1981년 4월에 기존 아동복리법의 명칭을 아동복지법으로 바꾸고 전문을 개정하게 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보 대상 범위를 요보 아동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고, 두 번째로는 아동의 보호, 육성 책임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가 공동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또 5월 5일 어린이날로 삼고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고, 넷째로 임시직이었던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으로 하여서 전문직 확보에 용이하도록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동복지지도원 참 괜찮네요. 전문직으로의
직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일정 경험을 쌓고 아동복지 지도원이라는 이제 전문직으로서의 별정직, 그러니까 공무원인 거죠. 이런 업무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로 새마을 분요에 이제 그런 타가시설,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었던 것들, 그다음에 6번째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 두고 있는 거, 또 아동보호 비용에 대한 범위에 대한 그 승인을 받는 거, 8번째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한 법인에 대해서 국가가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까지 해서 아동복지법에 대한 내용을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